자, 33쪽에 보면 이제 20번에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매매. 한 번 팔고 두 번 파는 거죠. 자꾸만 파는 거예요. 자꾸만 파는 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갑을 갖다가 우리는 매도인 그러는 거예요. 매도인 판 놈이죠. 매도인 판 사람. 먼저 산 사람이다 그래서 제1 매수인 그래요. 먼저 산 사람입니다. 돈 다 줬습니다. 돈 다 줬는데 등기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등기 달라고 합니다. 등기 달라고 하는데요. 요놈이 다시 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돈 더 받고 얘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두 번째 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제2 매수인 그래요. 제2 매수인 이 사람한테 돈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한 번 팔렸는데 또 팔아버린 거죠. 이걸 우리는 이중매매라는 말을 씁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대금 지급이 끝났다 그러면 돈 다 준 사람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팔았을 때는요, 무조건 등기를 갖고 와야 됩니다. 등기를 갖고 오지 않으면 당사자가 됐든 제3자가 됐든 절대로 소유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얘는 돈을 줬는데 등기를 갖다가 받지 못했으니까 절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단지 소유권 넘겨줘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주자는 매도인은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여전히 소유자니까 또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금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게 되면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원칙이 유효.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중매매 금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매도인이 등기 갖고 있으니까 얘는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놈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매매가 저질러지게 되면 원칙이 유효이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요놈이 꼬득인 경우예요. 요놈이 두 번째 산 요놈이 매도인 갑을 찾아가가지고 꼬득여가지고 이중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시켰을 때 적극 가담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요때는 반사회 질서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돈 주고 사가지고 등기 가져갈 걸 갖다가 알고 요놈이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넘겨 돈 더 줄게 가져갈 걸 중간에 가로채면 이건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이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적극 가담이가 있었을 때만. 그래서 두 번째 산 제2 매수인이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갑은 배신한 놈이요. 돈을 다 받았으니까 등기를 갖다 이전해줄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임무를 배신하도록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요 을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이 있었을 때 요때만 예외적으로 무효입니다. 요때만. 됐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예외 나와 있죠? 이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적극 가담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1번에 왼쪽 34쪽 맨 위에 보면 적극 가담행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 가담행위는요. 단순히 먼저 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적극 가담행위가 아니고 그 사실을 갖다가 알고도 빼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돈 받은 매도인이 속상해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병이라고 한 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을에게 먼저 판 거 알았지? 알고 있어. 네가 을에게 팔았다더라. 근데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너 속상하겠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걸 갖다가 을에게 돈은 다 받았지만 너무 싸게 팔아서 속상한데 네가 나한테 돈 더 주면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해가지고 요때 병이 그러면 안 되지. 을이 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받을 수 있겠어? 안 돼. 그랬더니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너는 돈 주고 사도 너한테 이득이 될 거야. 사. 그랬더니 먼저 팔렸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병이 샀습니다. 이때 을이 먼저 샀다는 사실을 병이 알고 샀을 때에는 병은 적극 가담행위를 저지른 거야, 안 저지른 거야? 안 저지른 거죠. 왜? 이놈이 설치고 다녔지 얘는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먼저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고 하더라도 얘가 적극적으로 꼬든 게 아니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이중매매는 이놈이 설치고 다녀야 돼요. 이놈이.
내가 더 줄 테니까 그거 넘겨. 안 돼, 나 이거 잘못하게 되면 교도소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이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얘가 넘겨주게 되면 가만히는 얘가 있었고 얘가 설치고 다녔으니까 적극가담행위는 병이 저질렀죠. 요때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적극가담행위는 얘가 먼저 샀다는 사실을 단순히 안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에다가 알고도 갑을 갖다가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넘겨 이렇게 꼬드겼을 때 요때만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유효요. 자, 그래서 거기 적극가담행위의 의미, 제2매수인병이 제1매매 사실을 안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고 적어도 먼저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해서 매매계획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적극가담행위로 인정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제2매수인 병에게 등기가 이전된 후에 법률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병에게 이렇게 등기가 이전이 됐어요. 등기가 이전이 되면 제1매수인은 병이 등기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갑을 찾아가가지고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이 됐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등기가 없어요.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만 등기를 주는데 요놈이 등기 가져갔으니까 제1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갑을 찾아가니까 이미 병한테 넘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병을 찾아가가지고 내 거니까 넘겨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였던 적이 없어요. 왜? 등기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이중매매가 이루어지면은요, 얘가 등기를 가져갔으니까 갑에게 등기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등기 내놔 이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부동산 이중매매가 저질러지면 을은 매도인에게 권리 주장하지 못하고 제2매수인한테도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돌아다니는 걸 따가 보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갑이 뉘우친 거야, 갑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을에게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등기 되돌려 주자.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한다. 줄 놈이 주지도 않고 팔아버렸으니까 갑도 나쁜 놈. 이놈은 적극가담 일단 저질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가 빼돌렸으니까 이놈도 나쁜 놈. 그래서 한 놈만 나쁜 게 아니고 둘 다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걸 우리는 쌍방불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쌍방불법. 두 놈 다 나쁘니까 국가는 어느 한 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때 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나는 뉘우쳐가지고 얘한테 되돌려주자고 떠들었는데 이놈이 뉘우치지 않으니까 국가가 도와주세요. 소송 제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갑이 나쁜 놈이야 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병은 나쁜 놈이 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이니까 둘 다 국가가 도와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국가가 도와주면 이중매매를 인정하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웃기게 됐죠. 을이 갑에게도 못 받고 병에게도 못 받고 갑이 되돌려줘도 말도 못하고 병도 되돌려줄게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이놈이 가서 되돌려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얘가 못해요. 못하니까 이놈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이걸 따가 대위라는 말을 씁니다. 이놈에 대해서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을병 가운데서 을이죠. 을. 돈 다 줬으니까 등기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받을 권리가 있는 을이 갑을 대신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 그거 하나만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게 아니야. 네 게 아니고 원래 갑 거야. 갑에게 되돌려놔. 갑에게 되돌려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 건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내 거니까 직접 등기 나한테 넘겨.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직접 등기 말소가 아니고 갑이 되돌려줘 이 말을 못하니까 갑을 대신해서 되돌려 달라는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갑에게 되돌려놔. 되돌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등기 갖고 있으니까 등기 내놔. 강제 실행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대위 말소만 되는 거야. 대위 말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21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또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폭리행위. 우리 사회에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 이 경제적 약자들, 상태가 안 좋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태가 안 좋고 불쌍한 사람들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왕창 뜯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로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불공정행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문에다가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어떠한 거냐? 이걸 일일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첩계약은 무효이다, 살인청부계약은 무효이다, 도박채권 채무계약은 무효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넣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그 예로서 불공정 행위가 있다. 그래서 백사조는 103조의 예로서 표시했다. 그래서 예시 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시 규정. 그래서 거기 조문을 한번 보는데요. 당사자는 여기는 불쌍한 사람, 또 다른 말로 피해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피해자의 궁박이라든가 경솔이라든가 무경험으로 인해서 눈에 띄게 현저하게 그러면 눈에 띄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다. 불균형행위 그래요. 불균형행위는 무효로 한다. 나는 저놈한테 10억짜리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저놈이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5천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나는 5천만 원만 갖고 10억짜리 물건을 딱 넘겨줬으니까 이건 불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불공정행위 그래요. 거기 보면 피해자의 궁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경솔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궁박은요, 급박한 곤궁상태를 갖다가 줄여놓은 말이에요. 급박한 곤궁상태. 말이 어렵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쫓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쫓기는 사람. 그래서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것만 강요당한 사람한테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왕창 부르는 거,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이 없으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3,000% 내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경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솔은 뭐요?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거. 이걸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 취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경험은 경험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무경험을 시험 문제 냈는데요. 이 무경험은요, 부동산 거래와 같은 특정 거래 경험, 전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거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거래 경험. 전문가의 경험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았을 때 그 물건을 갖다가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일반적 거래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전문 분야, 특정 거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따라서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거는 세 가지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뭐예요? 원에서 한국이 불명확했을 때 원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딱 저질렀는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게 의사표시잖아요.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갖다가 명백히 해주는 걸 따라 우리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의사표시 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사표시 해석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마음속에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결정한 걸 뭐라고 불러요? 의사. 마음속에 결정한 걸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걸 갖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 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팔겠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요걸 5억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5억을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5억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 계약서에다가요, 5억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건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한 것이 5억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5억 쓰게 되면 이때에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5억을 결정을 했고 표시가 5억이 됐으니까. 문제는요, 5억이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영 하나 잘못 쓰는 경우. 그래가지고 이걸 5천만 원 이렇게 잘못 쓴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것하고 영 하나 잘못 쓴 건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 뭐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전달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결정을 했는데 표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하고 표시가 된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불일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치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원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문제는요, 불일치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일치가 있게 되면 누구를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갖다가 명백히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거, 요걸 갖다가 표의자의 시각에서 한다, 이 말을 써.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입니다. 의사표시,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상대방 전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요걸 규범적 해석 그래요. 규범적 해석. 갑과 을이 열불나게 싸우고 있으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 소송 담당한 판사, 객관적 지위는 제3자가 하는 게 있죠. 법원의 판사 같은 제3자가 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보충적 해석 그러니까 보충적 해석. 이해가 되셨어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갑과 을 당사자가 아니고 법원의 판사와 같이 객관적 지위는 제3자가 하는 것과 우리는 보충적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불일치가 있었을 때에는 갑을 보호하는 거예요. 갑을 보호하는 거니까 갑 너는 마음속에다가 얼마를 결정했어? 5억입니다. 그러면 표시 따지지 말고 네가 결정한 대로 유효야. 그래서 여기 자연적 해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 의사주의. 네가 결정한 대로 해.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표시는 5천으로 했지만 잘못해가지고 0 하나 잘못 쓴 것이고 나는 마음속에다가 5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5억이. 이해됐어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실수로 해가지고 0을 갖다가 잘못 써가지고 5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이고 5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결정한 대로 효력이 있어.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요. 요 규범적 해석은 갑이 아니고 전달받은 을입니다. 을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은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5천만 원에 팔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네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제로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5천만 원 살게 내 한 거죠. 을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는데 그놈이 와가지고 0 하나 잘못 썼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무효야 이렇게 떠들면 네 잘못이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죠. 법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법은 규범이잖아요. 규범적 해석.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 규범적 해석은요. 상대방이 전달받아서 눈에 보이는 표시가 된 걸 기준으로 한다 해서 표시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표시주의. 근데요, 이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할 수 있죠? 그럼 법원에 판사가 하는 게 뭐예요? 갑의 얘기도 들어보고, 을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갑은 이걸 원했던 것 같고, 을은 이걸 원했던 것 같아. 둘이 원했으라고 인정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충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방법은요, 누구를 입장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제3자가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누굴 기준으로 하냐 갑을병을 떠올려야 돼요.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 하면 자연적 해석. 네가 결정한 게 뭐야? 네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한 건 마음속에 감추어진 거니까 안 보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상대방이 전달이 돼가지고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니까 규범적 해석은 표시가 된 것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사람은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는요. 제3자가 하는 걸 우리는 보충적 해석이라는 말을 쓴다.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35쪽에 보면은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오표시 무효의 원칙, 약관, 예문 해석, 신분행위. 이건 지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 해석이 뭐고, 규범적 해석이 뭐고, 보충적 해석이 뭐고, 일단 요것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됐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6쪽에 26번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가르쳐주시고 법률행위 해석은요. 당사자가 주고받은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그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주는 건데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목사임신이라고 합니다. 목사임신.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목적이 불명확하게 되면은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하게 되고, 사실인 관습, 거래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면 법전을 찾아봐가지고 임의 법규, 법조문을 찾아보게 되고, 법조문이 없으면 상식 가지고 따집니다. 상식을 갖다가 조리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의칙입니다. 앞글자만 따는 거예요. 목사 임신.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불법을 갖다가 저서 컨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그대로 머릿속에 남겨야 됩니다. 목사의 임신,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예, 요걸 갖다가 우리는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고
목적이 불명확하게 되면 거래 관행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고, 거래 관행도 없으면 법전을 찾아보게 되고, 법전에 조문이 없으면 상식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 그대로 가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약서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요 계약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 들어갔어요. 소송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랬죠. 계약서 눈에 보이는 걸 갖다 줍니다. 이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한 건데요. 이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는 당사자의 목적, 권리와 의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계약서를 갖다 보여줬더니 병이라고 하는 판사가 얘기합니다.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두 분이 작성한 계약서를 갖다가 읽어봤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랬더니 두 분이 뭐라고 하느냐? 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방끈이 짧습니다.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국어적인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계약서를 봐도 모르니까 두 분은 도대체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거래를 가는 거야, 거래. 그래서 이 사실인관습은 거래 방식을 말하는 거야. 거래 방식 또는 거래 관행을 말하는 거야, 관행.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판사님, 당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권리자, 당신이 의무자야. 거래 관행을 가지고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분이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판사님, 우리도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봐. 우리가 거래 방식 찾아볼게. 찾아보니까 거래 방식이 없다. 그럼 뭘로 가요? 법전 찾아보는 거야. 법전.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법을 쓰지 않고 거래 관행을 먼저 쓰는 거죠. 그럼 법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왜 법을 갖다 안 쓰고 거래 관행을 쓰느냐? 우리 일반인들은 계약을 갖다 하고 생활을 할 때 법전 들고 다니면서 생활을 합니까? 법전 없이 삽니까? 법전 없이 살아요. 저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따라하죠? 따라하는 걸 먼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따라하는 걸. 그래서 일반인들은 법을 갖다가 생활하는 게 아니고 법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구나 해가지고 방식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방식대로. 근데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을 찾아보게 되고, 법이 없으면 뭘 써요? 법이 없으면 상식을 쓰는 거예요. 상식. 서로에게 이익되게. 그래서 이 해석의 기준은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목적, 사실인 관습, 의무법규, 신의성실의 원칙 순서로 가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암기할 때 글자가 많으니까 그냥 목사임신 그러는 거예요. 목사임신. 안 어렵죠? 제가 이렇게 앞글자가 맞다는 걸 갖다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A4 용지 하나에다가 딱 써놓고 일주일만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3번만 읽고 주무시면은요, 저절로 우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는 1번에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그러면은요, 내가 원해서 마음에 결정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의사라고 하고, 상대방한테 전달해가지고 표시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표시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게 정상인데, 이 의사와 표시 일치한 정상적인 게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불일치하는 비정상적인 게 많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가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왜 묻는데? 대답하기 싫어. 근데요, 우리는 정상이 많아요. 정상이 많으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침묵한 사람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요. 예, 그 정상적인 게 눈에 잘 안 띌 따름입니다. 근데 비정상은 어떻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 눈에 잘 띈다는 얘기예요. 요즘 여중생들이 그 동료 여중생을 갖다가 두들겨 팬다거나, 그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데리고 이때 죽어버린다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비정상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다수는 정상입니다. 민법도 똑같아요. 정상적인 게 많으니까 행위 능력자를 갖다가 규정한 게 아니고 제한 능력자를 규정을 했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으니까 의사표시도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규정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요, 거기 2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3번 통정의 표시, 4번 착오, 5번 사기 또는 강박입니다. 그래서
이 비통착사라고 하는 조문이 나오는데요. 비진입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 앞글자 맞다가지고 비통착사라고 부르는 거야. 비통착사.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으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 107조 조문을 보게 되면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요. 민법 108조 조문을 보면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요.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그 다음에요. 110조. 이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정상이다. 여기 비진입 표시가 있습니다. 자, 거기 왼쪽에 보면 36쪽에 107조 조문이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1항을 보게 되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가르쳐주시고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무효.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즉 비진입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자주 읽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비진입 표시가 뭐냐 이거죠. 비진입 표시. 요건요, 혼자서 헛소리 한 걸 말하는 거. 혼자서 헛소리. 혼자서 헛소리 했으니까 헛소리 한 대로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헛소리 한 번 시키지 않는데 헛소리 했으니까 말한 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 언행일치가 원칙입니다. 말 바꾸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겠다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가 하겠다 그러면 합격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져야 된다. 요거요, 요거.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 따라서 표시가 된 대로 유효가 원칙이에요. 표시가 된 대로 유효가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어떠한 경우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그럼 뭐요? 악의. 그 다음에 또는이죠. 알았거나 하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안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란 그 글자 그대로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알 수 있었을 경우는요.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알 수 있었을 경우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라니 모르는 거죠.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르고 있으니까 선의. 그러나 잘못이 있는 거죠.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거. 이걸 유과실 그러는 거예요. 유과실. 선의 유과실. 그래서 모르는데 잘못이 있으면 잘못 있는 사람은 보호를 안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요때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진입 표시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것하고 딴소리 하는 게 전부 다 비진입 표시예요. 자, 자기가 마음속에다가 결정을 해놓고 딴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헛소리 하는 건데요. 마음속에 결정한 것과 다른 표시하는 게 뭐예요? 비진입 표시. 책임질 의사가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한테 책임 안 지겠다 그러면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책임져 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됐어요? 이런 거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직장 동료로서 누군가하고 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했다 하러 내려가는데요. 하필이면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내가 평상시에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밥 먹으러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한 게 저거여서 나는 이미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안 먹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랬을 때 나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딴소리 하죠? 이게 비진입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우리 교과서를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사직서를 냈느냐, 책임을 지느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것하고 다른 표시라는 게 전부 다 뭐다? 비진입 표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지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는 안 팔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 뭐 이것도 일종의 비진입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비진입 표시. 또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딱 보게 되면 이제 그날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채점을 했을 때 나는 잘 봤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 모의고사가 왜 이렇게 어렵대요? 나 점수가 안 나왔어. 당신 잘 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봤는데요. 난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나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거 비진입 표시 아니야. 이게 비진입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결정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다른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표시. 그러니까 사직할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중국집 주방장이 있습니다. 중국집 주방장이 있는데요. 이 주방장이 월급을 갖다가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놓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사장님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럼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또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월급 올려줄게. 그러면 계속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겠다고 표시를 했으니까 사장님이 열받아가지고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겠다고 표시했으니까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비진입 표시를 저지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표시가 되지 않은 의사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겠다라고 주방장이 표시했는데 사장님이 야, 너 그거 나가는 게 아니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월급 올려줄게. 그러면 사직은 무효가 되고 월급을 올려받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의사가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 소린지, 뭔 소린지. 그 사람들이 비진입 표시는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책임질 생각이 없이 책임지겠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각서를 써주면 각서대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시가 된 대로. 사직의 의사가 없이 나가겠으면 그럼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너 책임질 의사가 없이 썼는데 그거 책임지지 마. 그러면 책임 안 져도 되고 사직의 의사가 없이 월급 올려다는 거 그거 내가 알았으니까 나가지 마. 그러면 사직 안 해도 되고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표시가 된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그 다음에 통정어의 표시입니다. 통정어의 표시는 통정어의 표시는 뭐예요? 서로 짜고 한 거예요. 서로 짜고 한 거. 서로 짜고 한 거죠. 서로 짜고 했으니까 당사자사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사에서는 통정어의 표시는 서로 짜고 했으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것은 합의 약속이 존재하니까 언제나 무효가 된다. 언제나 무효.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채 갖고 있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의리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요. 요걸 갖다가 야, 친구야. 부동산 요 개수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너한테 하나만 보관시키자. 네가 좀 가지고 있어.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럼 이렇게 등기를 갖다 이렇게 보관을 시키고 빼돌리게 되겠죠. 등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원인은 매매를 갖다가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상속을 갖다가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경매를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증여를 갖다가 원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못 쓰고 우리는 매매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준 것처럼 가짜 계약서,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가장 매매 계약. 왜 다른 걸 못 쓰느냐? 세금 덜 내기 위해 가지고 죽어버리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상속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요 소유권을 다 취득하려면 경매를 갖다 받게 되면 저당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저당권이 미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받는 것도 불가능하죠. 공짜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왜? 불로소득이니까.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매매를 쓰죠. 왜? 등기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확인을 했다 하면서 도장 찍어주고 일일이 따라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고 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까지나 팔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빼돌리는 게 목적이니까 돈 받을 생각이 없죠. 또 얘도 어디까지나 돈 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돈 주고받을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요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 또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 가져라고 한 게 아니고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보관을 시킨 것이지 소유권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 가졌다고 하더라도 을이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등기 가져갔으니까 을이 소유자다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고 했지 너 가져라고 한 게 아니니까 을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돈이 많이 나가지고 세금 때문에 친구한테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걸 갖다가 빼돌렸을 때 당연히 그거 내 거지 그걸 갖다가 네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서도 표시가 된 거 전부 다 가짜 무효, 등기도 표시가 된 거 전부 다 가짜 무효니까 표시가 된 건 언제나 무효죠. 표시가 된 게 언제나 무효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지지 않고 감추어진 의사를 갖다가 효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대로. 자, 그 다음에요. 착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착오는 뭐냐?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 내가 생각했다고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비정상인 경우. 나는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틀려버린 경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전혀 불필요한 경우. 그래서 모르고 한 걸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착오. 그래서 여기 착오는요. 내가 생각한 것 의사하고 실제 표시가 된 요 사실, 요것이 불일치죠. 내 생각하고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거, 요 불일치를 모르고 한 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착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모르고 저지르면 무조건 취소하겠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르고 한 거는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요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은요, 의사 결정을 갖다가 자유롭게 한 게 아니고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죠. 의사 결정은 내가 자유롭게 해야 돼요. 속아 넘어갔거나 협박당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자가 존재하는 건데요. 요거는 사기 강박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취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진입 표시가 뭐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감추어진 건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 딴소리,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했으니까 헛소리 한 놈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말한 대로 책임져.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진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가 된 건 무효.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뭐요? 둘이 서로 짜고 한 거. 둘이 서로 짜고 했으니까 두 놈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거 언제나 무효. 착오는 뭐요? 모르고 한 거. 모르고 한 것은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취소. 속아 넘어갔거나 강제로 협박당했을 때는 뭐요? 취소. 기억이 날까요? 혼자서 헛소리 했고 서로 짜고 했고 모르고 했고 속아 넘어갔거나 강제로 협박당한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부분이 민법 총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비진입 표시가 있고 통정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통착사라고 하는 겁니다. 비통착사. 자, 이 비통착사인데요. 비진입 표시는 시키지 않는데도 자기가 말을 해버렸으니까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 따라서 원칙이 유효란 얘기는 표시가 된 대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표시가 된 대로.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거 언제나 무효. 무효니까 표시가 된 것은 효력이 없고 계약서, 등기 다 효력이 없고 표시가 되지 않은 당사자의 의사가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요. 착오는 뭐요? 착오는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죠. 사기 강박 이것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표시가 된 대로 유효죠. 그러면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 엄청난 거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 유효는 뭐요? 표시가 된 대로 책임져야 된다. 표시주의. 그 다음에요.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것은 합의가 있으니까 언제나 무효.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요. 당사자가 서로 짜고 저질렀으니까
표시가 된 건 가짜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표시가 된 건 언제나 무효가 되죠. 표시가 효력이 없으니까 감추어진 거 의사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의사. 그 다음에요.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있죠. 표시주의. 그 다음에요. 사기 강박은요. 역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딱 기억하시고 이걸 비통착사 유무치치 표의 표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이고 표시주의를 갖다가 적용을 했다. 통정의 표시는 표시가 된 건 언제나 무효. 표시가 무효니까 의사주의를 적용을 했다.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해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면 틀리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지만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둘 다 표시주의를 반영한 규정이다. 그러면 또 틀리죠? 이것만 기억을 해도 문제를 딱 풀 수 있고 문제를 만드는 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헛소리 한 걸 갖다가 법에서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서로 짜고 한 걸 갖다가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 모르고 한 걸 갖다가 우리가 착오라고 하고 속아 넘어갔거나 강제로 협박당한 걸 갖다가 우리는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8쪽에 보면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가 뭔가요? 선생님들 대리. 대신해 주는 거, 대신해 주는 걸 우리가 대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률 행위의 대리입니다. 법률 행위의 대리란 얘기는 원하는 의사 표시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의사 표시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민법상 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법상 대리는요, 직접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 대리. 2번에 보면 간접 대리가 있는데요. 간접 대리는 민법상 대리가 아니고 상법에서 말하는 대리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간접 대리,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직접 대리 그러는 거예요. 이 대리는 비통착사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비통착사만 넘어가면 다른 건 다 쉬운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비통착사를 잘 읽어보시고 뜻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대리는 대신해 주는 거예요. 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X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다가 네가 나 대신 팔아줘.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대리권을 줍니다. 매매 대리권. 해가지고 요때 의리라고 하는 요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갑의 이름으로서 갑의 토지를 상대방 병하고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 여기 갑이라고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갑을 본인 그러는 거야. 본인. 그 다음에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신해 주니까 대리인. 그 다음에 여기 요 병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요걸 상대방 또 다른 말로 제3자. 이 명칭을 모르면 문제를 읽을 때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제3자, 상대방. 그래서 대리에서 말하는 제3자는요, 무조건 대리인하고 저지른 요 병만을 말하는 것이지, 요 병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요 정이라고 하는 전득자는요, 대리인하고 계약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에 있어의 상대방은 누구요? 대리인하고 저지른 그 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리에 있어의 상대방은 누구요? 대리인하고 저지른 그 놈이에요. 요 놈만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지 얘는 상대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본인 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죠. 또 다른 말로 타인 그런 거예요. 타인. 그러니까 본인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고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명칭부터. 자, 그래서 이때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는요, 본인의 이름으로 저지르죠.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걸 갖다가 이름을 드러내라 그래서 현명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현명주의.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라.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래서 현명주의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하는 건 적극적인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능동대리라는 말을 써요. 능동대리. 그 다음에 상대방 병으로부터 받는 게 있죠. 상대방 병으로부터 받는 걸 갖다 우리는 받는 거니까 수동대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수동대리.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는 개념만 잘 알면은요,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가 사실은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 갑으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하거나 받아서 본인이 직접 다 가져가는 거, 이걸 우리는 직접 대리라는 말을 써요. 왜? 갑의 이름으로 체결이 됐으니까 갑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겁니다. 대리인이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리는 등장하는 등장 주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의 관계죠. 나중에 대리 문제가 나와서 갑을병 사례관계로 나오면요, 무조건 삼각형 그려야 돼요. 무조건. 자, 갑과 을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1번, 그 다음에 요 을과 병의 관계를 2번, 그 다음에 요 상대방 병하고 본인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3번. 그래서 삼면 관계가 존재합니다. 삼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지 양면 관계가 아니에요.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관계 양면관계가 존재하지만 대리는 등장 주체가 갑을병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면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번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요 1번 관계를 우리는 대리권관계 그러는 거. 대리권관계. 그 다음에 요 2번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요걸 대리행위라고 부르는 거. 대리행위. 그 다음에 요 3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발생된 권리와 의무 효과죠. 요걸 대리효과 그러는 거. 대리효과. 그래서 대리권의 당사자는 본인과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입니다.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대리인하고 상대방이에요. 대리인하고 상대방. 그 다음에 대리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과 상대방이죠. 시험 문제 이게 나왔습니다. 본인갑이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주었을 때 요때 대리인이 상대방 병과 계약을 하게 되면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누구냐? 대리인의 당사자는 누구요? 본인과 상대방이다 그러면 안 돼요. 대리인과 상대방입니다. 대리인과 상대방. 1번 관계, 2번 관계, 3번 관계. 1번 관계는 누구요? 갑과 을이 당사자. 2번 관계는 을과 병이 당사자. 3번 관계는 갑과 병이 당사자.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하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삼각형 그려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대리행위 당사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90%입니다. 90%. 개념을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법률행위의 대리는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우리는 민법에서는요,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갑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현명주의라는 말을 써요. 근데요, 2번에 보면 거기 간접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접대리는 뭐냐 이거죠. 간접대리는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자, 본인 갑이 X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매매 네가 좀 해줘. 을이라고 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장님 이름으로 매매를 할게요.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하지 마. 내 이름으로 하지 마. 내가 재산이 많은 걸 국민이 알면 내가 나쁜 놈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름으로 해. 네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때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요, 갑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행위자인 을의 이름으로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갑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을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을에게 돈 준다는 얘기예요. 을에게 돈 주고 내부적으로 다시 되돌려 주겠죠. 그러니까 직접 가요, 못 가요? 직접 못 가요. 직접 못 가니까 이걸 때 우리는 민법상 대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간접 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본인 갑이 이렇게 권한을 주고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 가지고 병하고 저질렀으니까 요때 갑에게 바로 가는 거예요. 요게 민법상 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고, 상법상 대리는 본인 갑이 아니고 행위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비현명이 되는 거죠. 비현명. 그러니까 갑의 존재를 보니까 얘는 갑에게 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요때 행위자한테 주고 내부적 계산에 따라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이걸 상법에서 말하는 간접 대리, 또 다른 말로 위탁매매업 그런 거예요. 위탁매매업.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직접 대리입니까? 간접 대리입니까? 직접 대리. 상법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간접 대리. 간접 대리. 그 다음에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뭐예요? 심부름꾼이니까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사자는 의사결정을 했다가 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 결정된 걸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죠. 단순 전달자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신부름꾼한테 병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10억에 판다고 전달하고 와. 그러면 단순히 전달하는 거니까 이때의 사자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대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대리. 야, 네가 나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매매 좀 해줘. 매매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리인입니다. 내가 몰라. 내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 네가 대신해줘. 그러면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갖다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네가 알아서 팔아줘.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 줍니다. 그랬더니 갑이 알았어. 내가 너한테 권한 주니까 네가 팔아봐. 해서 이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상대방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면 이때 계약의 방식도 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금도 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병으로 할 것인지 정으로 할 것인지 무로 할 것인지 이것도 전부 다 대리인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대리인. 아니 뭐 이걸 갖다가 법이냐 아니냐 이걸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이걸 전문가라고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가지고 좋은 물건 하나만 좀 사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물건을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이 결정을 해요? 그 사람. 이걸 갖다가 모르면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생활하고 법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한 게 그대로 법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다가 그 물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가 좋은 걸로 골라줘. 그러면 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누가 결정한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본인 갑이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는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했는데 너는 가서 단순히 전달만 하고 와. 심부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것이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건 대리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면 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의사표시 문제가 생긴 건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대리인 기준으로 할까요? 대리인 기준. 의사표시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이 했으니까 대리인을 결정을 갖다가 했으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심부름을 갖다 시켰더니 사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전달한 의사표시가 잘못되면 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본인 기준. 그래서 의사표시를 누가 했냐를 갖다 따져주셔야 돼.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결정한 것이고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결정을 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리에 있어서는 결정한 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사자에 있어서는 결정한 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예. 그 다음에요. 거기 임의대리, 법정대리 나와 있습니다. 임의대리는요. 내가 뽑은 거예요. 내가. 법정대리는 뭐요? 법원이 뽑아준 거죠. 법원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임의대리는 자유롭게 뽑는 거니까 자유롭게 뽑는 건 내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대리를 뽑았을 때는 임의대리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법원이 뽑아준 걸 갖다 우리는 법정대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경우 한다 그러면 능동대리, 받는다 그러면 수동대리. 어려울 거 없어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능동대리, 또 다른 말로 적극대리라고 부르고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인이 받는 거는요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동대리 또는 소극대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유권대리는 뭐예요? 대리권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법정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임의대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임의대리에서만. 자, 본인 갑이 X라는 토지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가 나 대신 팔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리인 될 자한테 청약을 하죠. 자, 내가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모르니까 전문가인 네가 나 좀 대신해 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청약이죠. 그러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네 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바쁜데요. 누가 와서 부탁을 해요. 아, 미안해. 내가 못해. 그러면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요 의리라고 한 사람은요. 바쁘면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승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갖다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기초적 내부관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 줄 때는요. 이렇게 기초적 내부관계가 존재합니다. 요걸 우리는 원인 그래요. 그러면 네가 나도 좀 팔아줄래?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고마워. 내가 대리권 줄게. 권한을 주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수권행위라는 말을 쓴 거야. 수권행위.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대리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부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 나 대리해.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네가 나 좀 대신해 줄래라고 부탁을 하는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대신해 드릴게요. 라고 승낙을 해야지만 믿고 권한 줄게 이 말이 나오는 것이지 얘가 승낙을 안 하면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원인관계를 뭐라 불러요? 기초적 내부관계. 이 기초적 내부관계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니까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계약으로서 성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할게.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대리권 발생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죠. 네가 나 좀 대신해 줄래? 내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한 것은요. 지금 현재 원인관계만 존재하는 것이지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직접 할게. 그러면 이 관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고마워 대리권 줄게. 요게 있을 때 권한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은 조금 쪼개져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가야지 전혀 모르겠다. 이걸 머릿속에다가 넣어놓으면 끝까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대리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부탁부터 해야 되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해줄게. 이 말이 나한테 와야 돼요. 이게 오지 않으면 나는 제안만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대리권 행사하겠다는 말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할게.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리권 자체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갑이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갑이 부산에 있으면서 바쁘니까 서울에 있는 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야 내가 바빠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서울에 있어가지고 처리할 일을 갖다가 네가 좀 처리해주면 안 되겠냐? 청약을 했고 그랬더니 친구가 나도 바빠서 안 돼. 그러면 얘가 대리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대신해 줄게 라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원인은 존재하죠.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바쁘니까 내가 목요일쯤에 대리권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권리 관련 서류를 갖다가 목요일날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승낙은 했지만 아직 권한 안 준 거죠. 근데 얘가 수요일쯤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야 네가 그때 대신해 준다고 해서 내가 참 고마웠어. 근데 내가 바쁜 게 다 끝났네. 바쁜 게 다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할게. 그러면 기초적 내부관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것만 가지고 대리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권행위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때 수권행위는 승낙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대신해 주겠다고 이미 승낙이 됐으니까 고마워 네가 해줘라고 일방적으로 주면 되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그래서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이해되셨어요? 예, 이것만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권행위는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대리권 주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초적 내부관계 수권행위 개념 기억해 놓으시고요. 현명주의는 뭐예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 근데 복대리는 또다시 뽑는 거예요. 또다시 뽑는 거. 여기 대리인을 뽑았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야 너도 같이 할래? 너도 같이 하자.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럼 내가 권한 줄게. 이렇게 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 갖다가 뽑는 걸 복대리. 그래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그래서 복대리 뽑힌 사람을 복대리인.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는 중복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40쪽에 표현대리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리 이 부분은 뭐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제 뭐 다음 시간이면 1교시면 끝날 거예요. 1교시 끝나고 근데 이제 나머지 시간에 물권하고 채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간혹 제가 소리를 갖다가 버럭버럭 지르는 건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무실까봐 이렇게 소리를 갖다 지르는 거니까요.
눈 감거나 다른 생각 따라다는 게 제가 가끔 보여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이 4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저게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졸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신을 갖다가 붙들어 놓기 위해 가지고 가끔 소리를 갖다 지르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타박을 드리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저놈 미친놈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자,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